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남자입니다. 오늘은 제게 일어났던 놀랍고 황당한 사연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사람에겐 놀랐던 적이 있나요? 사실 저는 이제껏 살면서 크게 배신을 당하거나 혹은 사기를 당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주변에 있을 때 운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인복이 많은 선택받은 사람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인생은 역시 살아봐야 한다는 인생의 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 지인들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랍다고 꼭 어디에 제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 내어 제보하게 되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저는 서울에 나고 자란 서울 토박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가본 적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은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출판 사업을 하셨는데 그 회사가 꽤 크고 유명해서 집안은 상당히 여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역경이 크지는 않았어요. 아내와는 대학생 때 만났는데 아내 역시도 장인어른이 시장에서 고기를 납품하는 일을 장모님과 둘이 하셨습니다. 아내도 저도 여유로운 집안이라 양가에서도 우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반대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아내와 저는 결혼해서 슬하에 장녀인 딸을 낳고 2살 터울의 아들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할아버지의 출판사를 이어받았어요. 아버지가 당신은 다른 일을 전공하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물려받았는데 덕분에 할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집안 어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출산과 육아를 아내와 같이 했어요. 일도 할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은 거라 문제가 없었고 아내와의 사이도 연애부터 결혼까지 크게 싸울 일도 없어서 좋았어요. 문제는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는 딸과 아들의 문제가 각각 논점이 조금씩 달랐어요. 딸은 아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태동이 어찌나 심한지 아내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입덧도 심하고 딸은 아내의 배 안에 있을 때부터 요란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딸은 세상에 나온 후로는 더욱 활발하고 사고도 많이 치고 돌아다녔어요. 아내와 저는 그런 딸을 보며 누구를 닮았길래 저러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저는 둘 다 그렇게 성격이 드세거나 자기 주장이 세거나 하지 않거든요. 이런 우리의 성격은 둘째인 아들이 빼다 박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조용하고 온순했어요. 오죽하며 첫째 딸을 키우느라 정신없던 아내는 아들을 임신한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배가 심하게 나오지도 않아서 4개월 때에 알았을 정도로 아들은 조용했어요.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하는데 의사가 대놓고 아들이 움직임이 없어서 걱정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아들은 태어나고 나서 성격도 조용했습니다. 활발한 딸과 달리 아들은 울지도 않고 그저 혼자 가만히 있었어요. 오죽하면 우리 아버지가 보고 너무 조용해서 어디가 아픈가 걱정하실 정도였습니다. 저랑 아내도 아들에게 발달 과정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의심했어요. 하지만 병원에 가서 검사해도 지극히 정상이고 오히려 지능은 높다고 나왔습니다. 그저 성격이 온순하고 조용하고 불만도 없고 그런 성격이었던 거예요. 이런 아들은 유치원에 가서도 친구가 때리는데 반격도 안 하고 혼자 가만히 맞고 있었습니다.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딸이 대신 가서 그 때린 친구에게 뭐라 할 정도였어요. 만약 누나가 없었다면 우리 아들은 맞고만 다녔을 거랍니다. 저랑 아내는 그런 아들의 온순한 성격이 혹시라도 나중에 누가 괴롭히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어요. 성현이가 어디 아픈 것도 없고 건강한 건 너무 좋은데 저러다가 나중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 질낮은 애들한테 당하고 사는 건 아니겠지? 여보, 우리 무조건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 가자. 나 불안해서 안 되겠어. 알겠어. 확실히 학군이 좋으면 애들이 순하다고 하더라. 딸이면 몰라도 아들 성격상 무조건 순한 학교로 가야 해. 다행히 성현이가 공부를 잘하니까
명문고에 입학할 수 있을 거야. 아내와 저는 딸은 어디 가서 사고를 칠까봐 그게 걱정이었고 아들은 반대로 맞고 다닐까봐 걱정했어요. 다행히 아들은 조용히 집에 와서도 공부만 하던 아이라 성적이 매우 우수했습니다. 집안이 여유로운 편이라 딸은 전과목 과외를 시켜서 성적을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딱 영어와 수학만 과외를 시켰는데 알아서 전교권에 들었습니다. 굳이 전교 1, 2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아내와 저는 생각했는데 본인이 쉬는 날에도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더라고요. 아내와 제가 공부에 그렇게 관심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참 신기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본인이 알아서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에 합격했어요. 아내와 저는 전생에 우리가 나라를 구한 것이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딸과 아들은 그때도 너무 달랐어요. 딸은 술을 마시고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아들은 술을 마시고 밤을 새워본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학에 가더니 공부해서 대학원에 가겠다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기 바빴어요.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집안 소개로 변호사 사위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딸을 결혼시키면서 아들은 과연 어떤 여자와 결혼할지 너무 궁금했어요. 아내와 제가 집안끼리 아는 여자를 소개해준다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들이 대학원에 다닐 때까지는 별로 조급함이 없었어요. 우리 몰래 만나는 여자가 있을 수도 있고 때가 되면 할 거라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밟으면서도 결혼한다는 말이 없었어요. 딸은 이미 손녀까지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아들은 만나는 여자도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때부터 조급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아들에게 결혼 얘기를 꺼내면서 여자를 소개해준다고 하면 아들은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연애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 결혼을 기대하지 말라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들이 결혼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여자의 관심이 전혀 없어 보여서 초조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아들이 저렇게 결혼도 안 하고 있으니 아내는 본인이 나서서 여자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모임에 나가서 좋은 여자 어디 없냐고 묻고 다녔습니다. 사실 우리 아들이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아서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따라다니는 여자도 많았는데 다 본인이 싫다고 거절했던 거였습니다. 집까지 와서 얼굴이라도 보겠다고 하는 여자도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걸 아내와 저는 직접 보니까 더 답답한 마음이었답니다. 대놓고 선자리를 주선해도 아예 그 장소에 나가지도 않았죠. 아내와 제가 답답해서 속이 타는 것을 보고 딸은 웃으면서 포기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던 도중 아들이 갑자기 어떤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갑작스럽게 말해서 아내와 저는 꿈을 꾸는 줄 알았답니다. 평생 여자를 멀리한 아들이라 과연 어떤 여자를 데려올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대학은 어디 나왔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물어도 아들은 직접 보고 판단하라는 말을 할 뿐이었답니다. 아내와 저는 궁금함을 가득 간직하고 며느리를 보게 되었어요. 아들의 인생 첫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인사까지 한다고 하니까 아내는 난리가 났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인사하러 오기로 했는데 무려 월요일부터 집안을 쓸고 닦기 시작했어요. 아들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알려주질 않으니 아내와 저는 우스갯소리로 어디 다른 나라 공주님이 아니냐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만나는 날이 되었고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며느리의 첫인상은 아주 예쁘고 착했습니다. 아들이 워낙 조용한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며느리도 똑같이 말수가 적고 무뚝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예상외로 우리 딸처럼 활발한 친구였습니다. 애교도 많고 처음 본 아내와 제게 살갑게 먼저 말도 걸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으로 간 뒤 아내는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웠어요. 고졸? 게다가 엄마랑 아빠가 직업도 없어? 집은 반지야? 미쳤어? 내가 저런 집에 미쳤다고 우리 아들을 장가 보내? 이래서 내가 예전부터 여자를 만나고 다니랬더니 공부만 하더니 아휴, 책상 앞에 앉아만 있었으니까 뭘 알아. 아유, 내 머리야.
바로 며느리의 조건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처음으로 만난 여자라서 나름 기대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예비 며느리는 고졸이라 대학도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대학원도 졸업하고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으니 아내는 그런 예비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집이라도 잘 살면 너희끼리 행복하게 살라고 할 텐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아빠와 엄마 두 분이 직업도 딱히 없어서 일용직을 전전하고 집도 반지하에 빚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니 아내는 며느리가 집에 가자 아들을 불러놓고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아들은 살면서 한 번도 부모에게 반항했던 적이 없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제가 앞서 말했듯 오죽하면 다른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할까봐 걱정했을 정도였습니다. 딸과 달리 아들은 부모인 제가 혼낼 일도 없었어요. 애초에 사고를 치지도 않았고 매사에 신중하고 조용한 편이었죠. 그래서 아내와 제가 일부러 젊었을 때 놀기도 하고 여자도 많이 만나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착한 아들이 아내가 헤어지라고 했더니 대놓고 싫다고 정색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아들을 보고 속상해서 울기까지 했어요. 저도 그들의 대화를 보면서 참 착잡했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아들에게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소개해준다고 해도 아들은 듣지도 않았어요. 아, 싫다고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난 여자잖아요. 이건 운명이라니까요. 나는 지연 씨가 아니면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만나라는 말은 하지 말아요. 아들, 성현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응? 너는 박사잖아. 저렇게 조건이 떨어지는 여자를 만나면 너만 손해야. 엄마가 진짜 너무 속상해서 그래. 어디 가서 창피해서 저런 여자가 내 며느리라고 말도 못한다고. 그건 엄마 사정이죠. 지연 씨는 내가 살면서 본 사람 중에 제일 현명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저런 여자라면 내 남은 인생을 함께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지연 씨와 결혼할 거예요. 아들이 너무 단호하게 말하는 모습에 저도 참 많이 놀랐어요. 아들은 항상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침착했거든요. 아내는 아들과 대화하고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웠습니다. 당연히 우리 딸도 난리가 난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딸도 나서서 아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했는데 아들은 엄마나 누나나 똑같다고 본인이 더 화를 냈습니다. 사실 저는 조건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며느리가 대학도 나오고 집안이 가난하지 않으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둘이 좋다면 제가 뭐라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의 중간에서 중재하느라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말도 못해요. 아내는 예비 며느리가 싹싹한 것도 싫다고 했습니다. 어디가 쎄한 것이 꼭 무언가를 바라는 눈치라고 했어요. 저는 눈치가 없는 편인데 아내는 촉이 좋거든요. 아들은 아내가 저런 말을 하자 이제는 좋은 의도도 나쁘게 바라보냐고 화를 냈습니다. 아내도 역시 물러서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여자는 안 된다고 강하게 말했어요. 이런 도중 며느리가 제게 따로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둘만 보고 싶다는 말에 저도 아내에게 알리지 않고 며느리를 따로 봤던 적이 있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며느리는 제게 웃으면서 집에서 반대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라 어렸을 때는 본인의 집을 원망하기도 했대요. 하지만 자라면서 본인이 바꿀 수 없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가오는 미래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조건이 부족한 것은 누구보다 자기가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노력할 테니 한 번만 좋게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며느리에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고 왜 우리 아들이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건지 어느 정도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이 얘기를 아내에게 전하자 아내는 더욱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며느리가 너무 여우 같다고 싫어했어요. 저래놓고 뒤에선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른다며 어떻게든 결혼을 막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저러는 모습을 결혼하고 처음 보았습니다. 아내는 항상 타인에게 친절했고
배운 사람이라 여유도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머리로나 알아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딸도 아무리 그래도 고졸은 아닌 것 같다고 반대했어요. 아내가 딸이 저러니까 아들이 오기를 부리는 것처럼 더 완강하게 결혼을 주장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며느리를 괜찮게 본다는 것을 알자 제게 와서 제발 결혼하게 해달라고 울기도 했어요. 아들이 태어나서 저렇게 제게 울면서 강하게 부탁한 적이 없었거든요. 중간에서 곤란하기도 하고 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심하게 반대하는 것을 알자 본인이 더 노력하겠다고 우리 집에 많이 찾아왔어요. 심지어 제사 때도 와서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와? 지금 우리 집 제사에 가족도 아닌 네가 왜 오냐고? 당장 안 나가? 아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어른들 다 계신 제사 때 데리고 오면 어떡하니? 아휴, 머리야. 내가 못 살아. 어머니, 제가 열심히 도울게요. 저 그냥 어머니 힘드실까봐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힘든 일은 다 저 시키세요. 그러려고 온 거예요. 며느리는 우리 아내가 구박해도 꿋꿋하게 웃으면서 실제로 설거지도 하고 힘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어느새 며느리에게 마음이 열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몰라도 며느리 세대는 제사를 싫어하잖아요. 요즘 결혼할 때 제사가 있다고 하면 아예 결혼할 생각도 안 하는 여자들이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런데 며느리는 와서 웃는 얼굴로 힘든 일을 나서서 하니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집안 어른들도 그런 며느리를 보고 복동이가 들어왔다고 하실 정도였어요. 사실 우리 제사는 딸도 잘 오지 않거든요. 워낙 성격이 불같아서 오란다고 올 성격도 아니고 딸은 이런 구시대적인 고리타분한 제사가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의 저런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아내는 이렇게 며느리가 고생하면서 노력해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며느리에게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것은 어떨지 묻기까지 했어요. 아내가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며느리가 고졸이라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이유를 하나씩 없애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도 심각하게 대학을 다시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고 아들은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속상해했죠.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편인데 한창 며느리를 반대할 때 아내가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바로 아내가 위암에 걸렸다는 소리였습니다. 매년 하는데도 어째 몰랐던 건지 모를 만큼 상태가 꽤 진행 중인 상태였어요. 아내는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냥 복통이 있는 줄 알았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암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지만 항암을 하면 나을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병원 신세를 하게 된 아내는 많이 상심한 상태였어요. 저도 그때 너무 심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아내를 옆에서 딱 붙어서 간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바로 며느리랍니다. 친딸도 아니고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던 그 며느리가 우리 아내의 병간호를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이 나서서 했거든요. 아버님, 제가 어머님은 옆에서 모실 테니까 어서 집에 가서 쉬세요. 저는 엄마가 오래 아파서 이렇게 병간호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집으로 가세요.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아이고, 아가,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내가 회사 일도 있어서 아내에게 신경을 제대로 못 써서 미안했는데. 아가, 여기 내가 너무 고마워서 주는 용돈이야. 아내도 네게 말은 직접적으로 안 해도 분명 고마워하고 있을 거야. 며느리는 특유의 밝은 웃음으로 아내의 옆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저런 며느리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딸도 바쁘기도 하고 또 병간호하는 것이 힘들어서 잘 오지 않는데 며느리가 옆에서 말동무도 해주고 정성으로 간호하니까 점점 며느리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내에게 하는 모습을 보고 병원에서도 며느리를 칭찬했어요.
친딸도 저렇게 간호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죠. 우리 딸도 며느리의 모습을 보더니 그냥 결혼시키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열리던 그때 며느리와 아들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바로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축하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했어요. 아내가 예전 같았으면 난리를 치며 당장 지우라고 했을 텐데 그때는 알고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모습을 보고 며느리와 아들은 크게 기뻐했어요. 저는 며느리가 임신했으니 간호는 하지 말고 집에서 편히 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자기는 몸이 튼튼해서 괜찮다고 임신한 몸으로 아내를 돌봤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아내가 아무리 반대해도 며느리와 아들을 어떻게든 결혼시키려고 결심했습니다. 물론 아내도 그때는 며느리와 아들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었죠. 며느리의 지극정성인 간호에도 아내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좋지 않았어요. 조금 늦게 발견한 편이라 처음부터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었지만 아내는 며느리가 임신 7개월 때 그만 하늘로 가게 되었습니다. 죽기 직전에는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 눈에 보여서 마음이 아팠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건강을 되돌리는 것은 힘들더라고요. 아내는 갈수록 몸에 살도 없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내가 죽기 전에 저를 따로 불러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여보, 며느리랑 우리 아들 꼭 결혼시켜. 그리고 며느리에게 내가 그동안 심하게 반대해서 미안하다고 해줘. 꼭 호화로운 결혼식도 올리고 좋은 아파트도 사줘. 당신이 나 대신 며느리에게 잘해줄 거라고 믿어. 알겠지? 알겠어, 여보. 나만 믿어.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가 나중에 하늘로 가면 그때 만나자. 여보, 이제 편히 쉬어. 나도 당신이 아픈 거 이제 보기 싫어. 사랑해. 아내는 저를 따로 불러 아들 부부를 꼭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리게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죽고 저는 한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에 가도 아내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이런 저를 위해 며느리는 만삭의 몸으로 저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말동무도 해주고 같이 아들 칭찬도 하니까 며느리가 오는 날만 기다려지더라고요. 며느리는 아주 건강하게 출산해서 손자를 낳았습니다. 며느리가 출산하고 몸을 회복하자 저는 아들하고 결혼식을 올리라고 추진했어요. 여러분이 듣기만 해도 아는 고급 호텔의 연회장을 빌려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또 며느리와 아들이 행복하게 손자를 키우며 살도록 아파트도 사주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인정할 정도로 며느리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사돈이 반지하에 살고 계셨는데 며느리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집을 계약해서 살게 했어요. 또 적적할 수도 있어서 사돈이 취미로 운영하게 옷가게도 하나 열어주었습니다.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어서 절대 돈으로 아쉬운 소리가 나오지 않게 했어요. 아내의 유언이기도 했고 저도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해주는 것처럼 며느리도 우리 집에 참 잘했어요. 아내를 대신해서 제사도 그대로 이어받았고 명절 때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일했는지 모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딸과 마찰이 있기도 했어요. 딸은 며느리가 결혼 전에 잘하는 모습을 보고 결혼을 찬성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며느리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명절 문제였어요. 며느리가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나자 설날이었거든요. 며느리는 제가 결혼하고 첫 명절이기도 하고 아내도 주가 없으니 자기가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친척들을 다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우리 딸은 사위와 함께 여행을 갈 예정이었습니다. 딸이 며느리에게 본인은 빠지겠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서운하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은 제가 앞서 말했듯 성격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며느리가 저렇게 챙기는 것을 보고 둘이 제 앞에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옳게. 그럼 우리 부부에게 말이라도 하지 그랬어. 우린 이미 여행을 계획해서 비행기표도 다 끊었어. 그런데 친척들을 다 불러서 인사하겠다고? 그런 말은 미리 해줘야지. 이렇게 설날 3일 전에 말하면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 형님, 저는 오히려 형님에게 너무 서운해요. 결혼하고 첫 명절이라 저는 정성껏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형님은 저는 생각도 안 하신 거잖아요. 저도 이제 가족인데.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말은 그 말이 아니잖아. 그냥 미리 말했으면 나도 여행을 취소하고 올케랑 같이 준비했을 텐데 당황스럽다는 말이었어. 내가 올케를 왜 생각을 안 해? 말을 왜 그렇게 가? 딸과 며느리는 정말 성격이 맞지 않았어요. 설날에 며느리가 거하게 명절을 준비했는데 딸은 여행을 계획했거든요. 딸과 사이가 평소에 매우 바쁘게 살아서 유일하게 쉬는 때가 명절이라 명절에는 여행을 자주 갔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딸에게 서운하다고 했고 딸은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중간에서 저는 또 중재하느라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지 몰라요. 아내가 죽으니 딸과 갈등이 생기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착한 며느리는 예상과 달리 우리 딸에게 먼저 다가갔어요. 딸이 직장에 바빠서 손주들을 종종 우리 집에 맡기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제게 손주들이 올 때 말하라고 하더니 본인이 와서 봐주었어요. 어차피 본인은 집에 있으니 심심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손주들을 본인 아들과 같이 봐주니까 우리 딸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봐도 며느리는 아이들을 잘 돌봤거든요. 시중에 파는 음식은 몸에 좋지 않다고 본인이 직접 장을 봐서 간식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조건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역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이런 행보는 날이 갈수록 좋아졌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예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유롭던 우리 회사도 세월이 흐르면서 예전처럼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출판 업계라 갈수록 영업이익이 줄었거든요. 그래도 차라리 제가 조금 부족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지 며느리와 아들에게 지원을 줄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의 주말마다 저를 찾아왔어요. 아내가 죽고 적적한 제게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손자의 방문은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며느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제게 할지는 몰랐지만 일단 현재를 즐기려고 했죠. 그런데 아들의 표정은 결혼하고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혹시 몰라 며느리에게 물었는데 며느리는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저는 회사에서 나쁜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나중에 말해준다고 하길래 그때를 기다렸어요. 그러다 불행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날을 생각하면 떠오르기만 해도 눈물이 나와요. 그날은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기념일 다음 날이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사는 아들 부부를 보고 저는 기념일이니까 호텔에 가서 분위기를 즐기라고 호텔 숙박권과 뷔페 식사권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는 고맙다고 하고 제게 손자를 맡겼어요. 평소에도 자주 손자를 보는 편이라 손자랑 같이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아들의 번호로 오는 전화길래 반갑게 받았는데 상대방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화의 상대방은 며느리였어요. 며느리는 엉엉 울며 제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가만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옆에서 손자가 안아달라고 하는데 안아줄 수도 없었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지옥 같으니까 현실이 아니길 바랐어요. 왜냐하면 며느리는 제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버님, 지금 병원으로 와주세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수술을 급하게 해야 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의사가 자신이 없대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아버님. 빨리 와주세요. 저는 이게 현실이 아니길 바라며 손자를 데리고 급하게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손자가 왜 우는 거냐고 묻는데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손자를 안고 급하게 수술실 앞으로 갔어요. 수술실 앞에는 며느리가 앉아 울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고 며느리는 엉엉 울며 흐느꼈습니다. 지옥 같던 시간이 흐르고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는 우리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아들은 큰 수술로 고비를 넘기지 못했어요. 결국 그날 아들은 아내를 따라 하늘로 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른 건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아내를 보내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보내니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분이 있다면 제 심정을 아실 거예요. 결국 저는 회사도 마침 영업이익이 나지 않던 상태라 그대로 접게 되었어요. 혼자 집에서 운둔하며 세상과 단절하고 살려고 했습니다. 이런 저를 며느리는 본인도 힘들 텐데 참 많이 챙겨주었어요. 며느리는 아들이 죽기 전처럼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보고 저도 힘들었지만 며느리의 심정은 어떨지 생각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기념일 바로 다음 날에 남편이 죽었잖아요. 게다가 아이는 겨우 3살이었어요. 이런 안 좋은 상황에도 며느리는 애써 밝은 척하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저는 회사도 정리해서 집에서 일하는 파출부도 다 해고했거든요. 그런 저를 위해 며느리는 본인이 직접 장을 봐서 제 밥을 차려주기도 했습니다. 혼자서 어린 손자를 키우는 것이 안쓰러웠는데 며느리는 오히려 저를 더 신경 썼어요. 아들이 죽으니 현실적으로 며느리의 상황이 힘든 것이 눈에 보였어요. 결국 며느리는 제게 손자를 맡기고 급하게 집 앞에 있는 식당에 가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박사 과정을 밟고 교수로 일하고 있어서 돈이 많았는데 한순간에 저렇게 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예전처럼 며느리를 돕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천사 같은 며느리는 저를 볼 때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대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고 현실적으로 며느리를 돕고 싶었어요. 아가, 힘들지?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마음이 아프다. 아들이 죽고 나도 사는 것이 참 힘든데 너는 오죽할까 싶어.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너무 안타깝다. 최대한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어요. 원래 남편하고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가서 키우기로 했잖아요. 남편이 우리 아들을 꼭 미국에서 키우자고 했었는데 집에 아직 남편 짐이 많은데 그걸 볼 때마다 자꾸 남편이 생각이 나요. 교수였던 아들은 손자를 미국에서 키우고 싶어 했어요. 실제로 유치원에 입학하고 초등학생이 되면 며느리와 미국에 갈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들이 죽으니 그것도 다 물거품이 되었어요. 저는 집에 와서 혼자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정리하고 남은 돈이 있었거든요. 딸은 그 돈을 혹시 모르니 무조건 쓰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어요. 혹시라도 아내처럼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 돈을 며느리에게 줘서 손자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그동안 며느리가 우리 집에 자라기도 했고 사정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은 손자가 안쓰럽기도 했고 며느리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걸 딸에게 말하면 반대할 것이 뻔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남몰래 이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어요. 회사에 처분한 남은 돈과 사는 저택을 처분한 돈을 합쳐서 며느리에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시골에 가서 작은 집을 하나 얻어 혼자 살려고 했어요. 그때는 아내도 없고 아들도 없으니 삶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공허하기도 하고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 조금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은행과 부동산에 가서 조금씩 절차를 밟으려고 준비했어요. 또 미국에 가서 며느리와 손자가 살아야 하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 정보도 물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선물로 해주고 싶어서 비밀로 준비했습니다. 가서 정착하고 살아야 하니까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히자 저는 며느리에게 둘이서만 보자고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친정엄마나 우리 딸에게도 말하지 말고 꼭 혼자만 오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알겠다고 대답했고 저는 좋아할 며느리를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꿈속에서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죽고 제 꿈에 자주 등장했는데 아들은 도통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날이 아들이 죽고 나서 처음으로 제 꿈에 나온 날이었습니다.
아들을 보고 저는 너무 반가워서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아들은 반가워하는 제게 다급하게 할 말이 있어 보였습니다. 아들은 본인을 안으려고 다가가는 제게 소리쳤어요. 아버지, 안 돼요. 무조건 안 돼. 정신 차려요. 아버지 재산 지키라고요. 더는 당하지 말아요. 아버지, 안 돼. 안 돼. 아들이 제게 진지하게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저는 헛하는 소리를 내며 꿈에 섰겠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흥건하더라고요. 반가워하는 저와 달리 아들은 제게 무조건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기억났습니다. 제대로 말하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반복하는 게 어딘가 이상했어요. 평소에 아들이 제게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편도 아니었으니까요. 죽고 나서 처음으로 꿈에 나와서 하는 말이 안 된다고 반복하는 거라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또 너무 찝찝해서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혼자 잠에서 깨서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몰라요. 원래라면 그날 며느리를 만나서 전 재산을 넘기는 날이었는데 저는 결국 며느리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음에 보자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꿈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는 성격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들이 애처롭게 소리치던 모습이 너무 내리에 박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생전에 아들이 가끔 힘들어하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저는 순간 이상한 촉이 들더라고요. 딸에게 말할까 하다가 혼자 알아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흥신소에 의뢰했어요. 흥신소에서는 본인들에게 다 맡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 한 달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냐고 하던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냥 손자를 잘 돌보라고 했습니다. 흥신소의 초조한 마음에 얼마나 많이 연락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그렇게 기다리던 연락이 와서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초조해하는 제게 흥신소 사장은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자 진짜 대단한 여자네요. 제가 이 일하면서 이상한 사람을 많이 봤는데 이런 경우는 진짜 처음 봐요. 아주 온 집안을 가지고 놀았네. 이걸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우리 며느리가 저도 의심이 되어 찝찝한 마음에 의뢰하긴 했는데 우리 집에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죽은 아내의 병간호도 하고 제사나 명절 때도 본인이 나서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거 꼴랑 몇 년 했는데요. 나도 2, 3년 그렇게 고생하고 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아휴, 긴 말은 됐고 일단 이거 보세요, 사장님. 며느리라는 사람 상간남한 셋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저는 흥신소 사장의 말에 그만 너무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 집의 지극정성이었던 며느리의 실체를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흥신소 사장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 정성을 다하던 며느리가 뒤에서 상간남이 무려 셋이라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못 믿는 저를 위해 흥신소 사장은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사진에는 며느리가 웃으면서 둘이 팔짱을 끼고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다 다른 남자였어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점이에요. 며느리는 알고 봤더니 애초에 우리 집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 아들과 결혼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이 평생 공부만 해서 여자를 안 만났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애초에 본인의 상간남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세세하게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다른 상간남들은 그냥 가볍게 만나는 사이 같았고 진짜 며느리와 이런 사기를 계획했던 놈은 미국에 살고 있었어요. 왜 며느리가 그렇게 미국에 가고 싶어 했는지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우리 아들에게 접근해서 우리 집의 재산을 다 빼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미국에 가서 우리 아들과 제 돈으로 그들끼리 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흥신소 사람은 제게 어떤 영상을 하나 보여주었어요. 그 영상은 바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었어요. 아들이 타고 다니던 차였는데 죽고 나서 며느리가 타고 다녔거든요. 그 영상에는 며느리가 전화하는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온몸이 떨려 몸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남편 안 죽었으면 내년에 죽이려고 했잖아.
자기도 알지? 우리는 계획이 다 있었는데 알아서 교통사고를 당했어. 공부밖에 모르던 사람이라 답답했는데 이런 거 보면 우리에게 은인인가? 나 처음에 사고 소식 듣고 웃음이 나와서 참느라 고생했잖아. 시아버지한테 말하는데 우는 척하느라 너무 힘들더라. 저는 며느리의 음성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밖에도 흥신소 사장이 전해준 며느리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매일 친구들과 상간남들을 돌려가면서 데려왔더라고요. 제게는 식당에서 일하느라 바쁘다고 손자를 맡겼는데 알고 봤더니 식당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더 웃기고 충격적이었던 점은 일한다고 했던 식당의 사장이 상간남 중 하나였다는 점이에요. 술을 마시면서 어찌나 시끄럽게 했던지 주민들의 항의가 이미 장난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제 앞에서는 손자를 끔찍하게 아끼는 척하더니 실제로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도 않았어요. 밥도 안 주고 집에서 거의 방임했더라고요. 어쩐지 손자가 항상 우리 집에 오면 밥을 그렇게 찾았어요. 저는 그런 손자를 보고 잘 먹어서 좋았는데 그게 며느리가 굶겨서 그런 건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실체를 알고 저는 너무 뒤통수가 얼얼했어요. 특히 손자에 관한 사항은 제가 흥신소 사장에게 들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건 제가 나중에 어린이집 원장님을 찾아갔을 때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어린이집 원장은 마침 제게 연락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들으니 며느리 행동을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종종 원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를 데리러 왔을 때 술 냄새가 많이 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아버님이 데리러 올 때가 더 좋았어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아버님은 아이를 참 예뻐하는 것이 눈에 보였거든요. 이런 며느리의 충격적인 실태를 알자 저는 충격에 며칠 동안은 밥을 먹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었어요.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며느리에게 손자를 며칠 동안 제가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알겠다고 하더니 그동안 돈을 벌어야 하니까 식당에서 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딸을 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껏 있었던 모든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말하면서 눈물이 자꾸 나와서 참는 것이 힘들었어요. 딸은 당연히 제 얘기를 듣고 크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우리 아들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알고 딸은 두통약을 먹기도 했어요. 이런 여자인 줄 우리 가족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그러면서 지금 당장 며느리에게 가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서 며느리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며느리에게 가려고 했던 저는 딸과 사위와 함께 며느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또한 딸은 제가 전 재산을 털어 며느리에게 주려고 했던 것을 알고 제게 크게 뭐라고 했어요. 그런 딸에게 저는 미안해서 도저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는 내내 착잡한 마음으로 딸에게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마침내 제가 마련해준 며느리의 아파트에 도착해서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집에서 나온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에게는 술을 얼마나 마셨던 건지 술 냄새가 매우 났습니다. 우리에게 뭘 보냐고 위협적으로 말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이 열린 틈으로 봤더니 거실에서는 술판이 열리고 있던 상태였어요. 며느리는 제게 식당으로 일하러 간다고 하더니 사람들을 초대해서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이미 흥신소 사장에게 들어 상황을 아는 상태였는데 직접 제 눈으로 목격하니 정말 너무 실망했습니다. 며느리는 심지어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우리를 보고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어요. 실실 웃더니 오히려 화를 내는 우리 딸에게 소주를 권하더라고요. 미쳤어? 이게 뭐야? 올케, 정신 차려. 지금 낮 2시라고.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이런 곳에서 우리 조카를 키운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아빠, 이런 사람한테 전 재산을 주려고 했다고? 진짜 우리 아빠 너무 순진하다. 올케, 장난해? 어머, 형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형님도 소주 마실래요? 아버님도 오셨네. 여기 지금 삼겹살이랑 소주 마시면 한 병은 그냥 먹을 수 있어요. 빨리 앉으세요. 자, 마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고 얼굴만 같은 쌍둥이인 줄 알았어요. 도저히 우리 집에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자라던 며느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실실 웃으면서 상간남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안겼어요. 딸은 제 옆에서 화를 내며 그 모습을 죄다 영상으로 찍어 남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대로 집에 왔어요. 잠든 손자를 보며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빠는 죽고 엄마는 사기꾼이라니 우리 손자가 너무나도 안쓰러웠어요. 며느리의 실체를 알았으니 일단 손자랑 떨어뜨리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손자를 데리러 며느리가 집에 왔어요.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엉엉 울며 본인이 남편이 죽고 너무 외로워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과거에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침 딸이 옆에 있어서 며느리의 그 행동을 다 찍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보고도 다 오해라고 주장하기 바빴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눈이 있으면 이 영상을 보라고. 옆에 이 사람이 상간남이지? 우리 아빠 명의로 된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우리 동생한테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며. 진짜 여우처럼 우리 앞에서 그렇게 잘하더니 우리 엄마가 쎄하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형님, 아버님, 아니에요. 진짜 제 말을 들어주세요. 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정신 차리고 뉘우치면서 살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네? 며느리는 엉엉 울면서 손까지 빌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는 너무 다른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정이 다 떨어진 상태였어요. 마침 사위가 변호사여서 사위의 도움을 받아 며느리에게 둘도 없는 복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며느리가 사는 제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했어요. 부동산에 가서 낮은 돈으로 계약하고 팔아버렸습니다. 또 제가 사돈에게도 같은 아파트를 사주고 가게도 열어줬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죄다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갈 곳도 없는 처지가 된 며느리는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엉엉 울며 빌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우는데 하나도 안쓰럽지 않더라고요. 며느리를 피해 저는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딸과 사위도 이런 며느리를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사위는 며느리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우리 집에서 착한 척하며 받았던 것들을 다 돌려받을 거예요. 이미 거의 다 뺏겨서 며느리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딸이 말하길 며느리가 살던 집을 처분하니까 이웃이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사람들을 불러 술판을 벌였는지 이웃들이 너무 싫어했대요. 저는 이제 새로운 곳에서 손자를 데리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해요. 사람에게 된통당하니 한동안 저는 밖을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와 아들을 잃은 슬픔이 아직도 가지도 않았는데 이런 충격적인 모습을 보니 살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딸과 사위가 제 옆을 지켜주어 다행이었습니다. 혹시나 손자에게 상처가 될까 그것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손자가 얼마 전에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랑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엄마는 나한테 맨날 짜증난다고 했어요. 배고프다고 하면 혼냈어요. 엄마는 맨날 모르는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무서웠어요. 아직 어린 손자가 저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손자도 많이 안정된 상태예요. 이상한 여자를 만나 우리 가족이 참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먼저 떠난 아내가 사람 보는 눈이 좋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미국에 갔으면 그건 상상하기도 싫을 것 같아요. 미리 우리 아들이 꿈에 나와 제게 경고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만약 아들이 없었다면 우리 집의 재산은 며느리에게 다 뺏겼을 거예요. 아들이 하늘에서도 답답했는지 제게 언지를 주어 참 고마워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입니다. 우리 집을 상대로 한탕하려다 된통 거하게 당한 며느리를 보니 이제는 통쾌한 마음이 들어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재밌으셨다면 그걸로 다행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남편 복 없는 여자가 자식 복은 더 없다는 말만 들으면 거의 자동으로 뛰쳐나가 싸우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우리 동네 주변에 꼭 그런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하는 아줌마가 있었거든요. 이때 괜히 뛰쳐나간 건 아니고 저도 약간은 찔리는 게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찔렸다기보다 제 상황이 그 정도로 안 좋긴 했거든요. 아유, 영우 엄마. 내가 뭐 자기 보고 그랬어? 어? 왜 대뜸 그렇게 쌍심지를 키고 그러는 거야? 사람 무섭게. 자기 진짜 품위가 없다. 이 말에 저는 더 눈이 뒤집어져서 이 여자 멱살을 잡고 안 놔줬어요. 뭐야? 그럼 지금 한 말이 날 갖고 한 게 아니라고? 이 옆편네야. 말이면 단 줄 알아? 남편이 바람펴서 나가놓으니 팔자 사나워서 애들도 사납고 정신없다고 한 게 내 얘기가 아니라고? 이놈의 옆편네가 저번에 김장 모임에서 한 번 안 빼줬다고 입 툭 튀어나와서 다니더니 어디서 대놓고 엄한 소리를 하고 있어?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전 붙잡고 놔주지 않고 으르렁거렸고 이 여자는 자기도 완전 부정하긴 힘들었는지 움찔거리더군요. 아니, 뭐 바람 펴서 나간 집이 이 동네 한둘인가? 아우, 따가워. 그만 놔, 영우 엄마. 아, 뭐 하는 거야? 계속 꽉 쥐고 있는 제 손이 아팠는지 소리 지르며 막 몸을 뒤틀더라고요. 저는 이때 씩씩거리며 엄청 크게 경고했어요. 나 갖고 그리고 우리 애들 갖고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하면 가만 안 둬. 그러는 호진이네 엄만 뭐 내가 좋은 꼴만 본 줄 알아?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집 아저씨도 어지간히 술집 다니더만. 그렇게 욕하는 내 꼴 나기 싫으면 자기도 남편 간수 잘해. 알았어? 어찌 보면 자랑이랄 것도 없는, 결국 털고 또 털고 나면 당사자인 우리만 비참해지고 불쌍해지는 얘기를 갖고 뭘 그렇게 싸웠던 걸까요? 결국 이 엄마는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서는 옆에 있는 다른 아줌마들 보기 민망했는지 대꾸도 못하고 그 틈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돌아보면 저도 그렇게까지 응대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이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고 저 역시 상처가 꽤 컸던 것이겠죠. 그러니 괜히 꼬리라도 밟힌 양 거세게 반응하고 예민하게 굴어가며 싸웠던 것 같아요. 이 얘기 그대로 저는 30대 중반에 대뜸 이혼하게 되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남편이 바람 피운 걸 저에게 걸려버렸거든요. 생각해보면 저도 참 저인 것 같아요. 둘째 임신 때 그 꼴을 알았더라면 그때라도 코를 비틀어 놓던지 해서 버릇을 잡던지 이혼을 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당신 이게 뭐야? 이제 대놓고 아주 립스틱을 묻혀오네. 셔츠 시퍼렇고 하얗게 안 빨아두면 가만 안 둔다고 윽박지르던 사람이 이게 뭔 꼬락선이야. 이렇게 분노했지만 뒤돌아보면 그닥 남편 욕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으르렁 대놓고 3년이 채 안 되어 셋째를 임신했으니 우스운 꼴이 되어버렸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어찌되었건 셋째까지만 낳고 끝이라는 다짐을 했고 그 사이 첫째 딸이며 둘째 아들까지 키우다 보니 정말 녹초가 되더라고요. 허나 셋째 낳을 때에도 술이 떡이 되어 아예 못 들어오고 또 여자랑 놀아난 걸 저에게 걸리게 되었어요. 저는 이만하면 제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되더군요.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이혼할래? 아니면 우리 친정오빠한테 얻어 터지고 이혼할래? 선택은 당신이 해. 그 외에 선택지는 없어. 이렇게 하여 우리 부부는 일말에 어떤 물리적 행동 없이 갈라서게 되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여자 혼자 이혼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과 같더라고요. 애들 셋 키우며 살림과 밥벌이까지 오롯이 제가 해야 하다 보니 여기저기 옆집들 신세를 지기도 하고 애들 맡겨놓고 정말 별일들 다 했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다 감당하며 열심히 일도 해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또 다른 암초가 있더라고요. 남이라면 차라리 인연을 끊던지
정 상황이 심각해지면 아주 싸우고 끝장내버릴 텐데요. 이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어쩜 큰애와 둘째는 자라는 내내 제 속을 징그럽게도 썩이는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특히 큰딸은 툭하면 선생님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저기 영주 어머니, 또 이렇게 전화드리게 되네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도 영주가 큰일을 저질렀어요. 학교에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번에 그 아이 말고 또 다른 애를 때려서 그쪽 어머님께서 고소하시겠다고 하거든요. 가급적 그렇게 안 되길 바라고 있지만 상황이 많이 심각해요, 어머니.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을까요? 아니, 글쎄, 큰딸이라는 것이 맨날 툭하면 이렇게 사고를 치더라니까요. 뭐가 그리 불만인지 집에서도 그렇게 저한테 바락바락 대들면서 학교에서도 누굴 때리고 다녔던 거예요. 딸은 아무리 제가 야단을 치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아서 전 큰맘 먹고 일을 저질렀어요. 지 아빠에게 했던 말과 어째 비슷한 것 같네요. 영주 너 그렇게 계속 살 거면 나가. 나가서 뭐 네가 알아서 살던지 아님 네 아빠를 찾아가던지. 엄마가 할머니 연락처 줄 테니까 네가 맘만 먹으면 갈 수 있어. 엄마는 네 동생들 뒤치다꺼리 하기도 힘들어 죽겠어. 너 이러다 엄마 길에서 쓰러지면 어떡할래? 그래도 네가 알아서 살 길 찾아야 되고 지금도 엄마는 정말 너 때문에 힘들어 죽기 직전이야. 이러나 저러나 똑같으니까 네가 네 발로 나가, 어? 이렇게 겁박주고 윽박질렀는데 이놈의 딸은 지 아빠를 똑 닮은 건지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큰 소리만 뻥뻥 치고 자기가 피해자인 척 저한테 소리를 지르지 뭐예요? 엄마가 오해한 거라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애들도 똑같이 개 때린 거야. 난 거기 있다가 그냥 덤태기 씌워진 거라고. 그리고 그렇다 쳐도 어떻게 아직 성인도 아닌 자식 보고 집을 나가라 그래? 엄마가 낳고 싶어서 멋대로 낳아놓고 쓸모없으니까 버리는 거야? 나 진짜 엄마 같은 엄마 처음 봐. 내쫓으려면 내쫓아봐. 나도 엄마 만나서 힘들다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진짜 애가 못하는 말이 없더라고요. 애 아빠 없다고 오냐오냐 키웠더니 언제 이 모양으로 괴물처럼 컸던 걸까요? 삼남매 중 딸이니 제 엄마 마음을 잘 알고 클 줄 알았는데 정말 어지간히 저를 근심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이 말을 듣고 이성을 잃고 받아치려는 와중에 갑자기 가슴 한켠이 퍽 막히는 느낌이 들면서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어요. 영주, 나 그걸 지금... 그러면서 저는 미끄러지듯 바닥에 쓰러져 버렸고 왕왁거리던 딸은 순간 놀랐는지 돌처럼 굳어있더라고요. 뭐야? 엄마 뭐야? 왜 그래 무섭게? 하지만 저는 일어나고 싶었으나 일어날 수 없었어요. 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생활이며 자식들 키우는 거며 주변 이웃관계며 이 모든 것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컸던 걸까요? 정말 심장을 누가 움켜쥐고 비트는 듯한 엄청난 충격이 일어났어요. 결국 이때 한참을 일어서지 못하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아 몇 번이나 가슴을 두드리고 딸도 보다 못하고 달려와서 등을 쳐대고 별 이상한 응급조치를 다 했던 것 같아요. 이후로 한창 누워있다가 겨우 정신 차리고 좀 움직여서 일어났는데 그때 충격이 너무 거세서인지 겁이 나더라고요. 이때 저는 딸을 얼른 불렀어요. 영주야, 이리 좀 와봐. 딸은 집단에 뭔가 걱정되긴 했는지 곁으로 오긴 하더군요. 간신히 소리를 쥐어짜서 말했어요. 엄마, 힘들어서 진짜 네 뒤치다꺼리 못해. 네가 알아서 잘 맞춰 살 자신 없으면 나가. 엄마는 그 생각 변함없으니까 이도저도 싫으면 조용히 살아. 또 이런 일 있으면 네 아빠 불러서 데려가라 할 거야. 그렇게만 알아. 정말 이 말은 조금의 겁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진심이 섞인 말이었어요. 대체 그 순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엄청 가슴을 뒤흔드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니 겁나더라고요. 애들 셋이나 끌고 가려면 내가 정신이라도 멀쩡해야 하는데 딸이라는 것이 그 70% 정도를 잡고 뒤흔들어가며 산만하게 하니 앞이 막막했죠. 진심 담아 딸에게 말했고 딸도 이때 겁나긴 했는지 알아듣긴 하더군요. 그런데 대체 왜 이렇게 산 넘어 산인지 딸이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데 둘째 아들 녀석이 지 누나를 그렇게 쏙 빼닮은 거예요. 지 누나랑 2살 터울인데 진짜 사람 환장할 정도로 사고치고 다니더군요. 그나마 누나보다 낫다고 하자면 때리기만 한 게 아니라 맞고 다니기도 했던 걸 뭐 자랑이라고 여겨야 하는 걸까요? 이런 일들이 연거푸 일어나니 어느 때는 그렇게 죽을 것처럼 듣기 싫었던 말. 남편 복 없으면 자식 복 없다는 말 있잖아요. 그게 딱 그 짝인가 싶어 회의가 들더라고요. 아니면 임신했을 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애들도 이렇게 다 정신사나운 건지. 그렇게 따지면 셋째가 졌을 때가 가장 심했거든요. 그런 것 치고 셋째는 지 누나나 형 같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무섭게 야단치는 걸 봤으니 몸을 좀 사리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어찌됐든 그 조그만 집에서 저는 애 셋을 다 키웠고 남들보다 더 생이 간절해서 그런지 돈 관리에 엄청 목을 맸었어요. 그러다 보니 재테크만은 자식과 달리 절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애들 때문에 살맛 안 나고 이혼한 남편이 가끔 연락해와서 산통을 다 깨버릴 때도 재산만은 조금씩 모습을 달리하면서 불어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며 40대를 넘기고 50대가 되고 60대를 막 넘기니 친정오빠가 생뚱맞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아예 부정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었어요. 혜우가, 너 그만하면 할 만큼 하지 않았냐? 영주며 영호 시집장가 다 보냈고 영민이도 곧 있으면 장가 간다며. 그럼 너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내가 볼 땐 네 애들은 곧 죽어도 너 돌봐줄 애들 아니야. 그것들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들어앉지나 않으면 다행이지. 그 나이껏 혼자 살았으면 이제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고 그래. 오빠 주변에도 황혼에 재우는 사람들 많어. 한동안 얘기 들을 땐 고개 끄덕거리며 계속 듣다가 대뜸 재혼이라니 좀 새롭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살면서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안 들진 않았거든요. 애들 힘들게 키워 중간에 유학도 한 놈 보냈었고 얘네 시집장가 가는 것도 다 제 돈으로 보내느라 정말 허리 끊어지게 고생했어요. 애들 둘 결혼시킬 때 혼주석에 나만 앉아있는 것도 이상하게 점점 서글펐고 딱히 의지도 안 되는 자식들 보니까 저도 좀 지치긴 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생각을 정말 솔직히 말해 아예 안 한 건 아니야, 오빠. 그런데 환갑이 넘었는데 뭘. 이 나이에 인연 만나서 뭐해.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지 겁도 나고 자신이 없어. 이 말에 오빠는 더 짠했는지 보다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말하더군요. 워낙 걱정 많고 꼼꼼한 사람이라 처음부터도 대안 없이 말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뭐야. 요즘 젊은 애들만 그런 결혼정보회사 같은 곳 다니는 게 아니야. 우리들 또래도 많이들 찾는다더라. 사별도 있고 이혼도 요즘 많으니까 나이 들어 혼자 죽기보다는 누군가랑 같이 살고 병원도 같이 다니고 싶은 거지. 지연이 친구가 결혼정보회사 다니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들 소개시켜준대. 5, 60대도 적지 않다더라. 내가 한번 알아봐 줄게. 오빠는 그렇게 말하며 자기 딸을 시켜 한번 확실히 체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냥 맘대로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왠지 모르게 좀 신경 쓰이긴 했어요. 이때 애들에겐 비밀로 했었고요.
나중에 조카 통해 연락을 받아서 결국 저도 일을 성사시키게 되었답니다. 처음엔 엄청 긴장을 했는데 생각보다 몇몇의 사람들을 만나보니 그 안에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리더라고요. 젊은 날 누군가를 만날 때와는 당연히 느낌이 달랐고 아예 서로의 조건을 걸어두고 오픈하니 차라리 나았던 것 같아요. 오빠도 그래서 이쪽으로 요청을 했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만날 땐 그런 거 확실히 해야 돼. 감정 들고 좋아서 만나는 건 좋지만 우리 나이가 애들 나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른 채 소꿉장난하듯 만나면서 실망하고 어쩌고 할 순 없잖냐. 내가 그래서 지연이한테도 거듭 말을 해놨어. 유복하지 않을진 몰라도 적어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빚은 당연 없어야 된다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일이 없어야 돼. 건강은 당연한 거고. 기왕이면 취미 같은 것도 비슷한 게 좋고 말이야. 처음엔 잘 모르다가 오빠가 이렇게 갈무리를 해주니 저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군요. 그런 와중에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을 몇몇 만나다가 서로 마음이 맞는 인연을 만나게 됐어요. 나이는 저보다 2살 위인데 이 사람도 젊을 때 이혼을 했더군요. 나도 당신이랑 상황이 비슷한 건지 아닌지 어쩌면 비슷할지도 모르겠네. 마누라가 말이야 일방적으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 이유는 자기한테 있대. 그런데 듣고 참 끔찍해서 꾸미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지. 대체 뭐 때문인가 듣고 보니 이 사람도 참 안 되었더라고요. 글쎄, 결혼 전부터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못 있겠다는 거야. 애를 둘이나 낳아놓고도 그게 안 된대. 나한테 미안해 죽겠으니 제발 이혼만 해달라더군. 애들도 주고 돈도 주고 나가겠다면서 말이야. 그때 느낀 비참함은 그냥 차라리 죽고 싶더라고. 그러고 보면 저는 저만 살면서 이렇게 기막힌 일을 겪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안쓰럽기도 하고 여러모로 짠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이름은 김일호인데 딸 둘이 있었고 홀로 키웠는데 애들이 참 예뻤어요. 대뜸 자기가 먼저 소개시켜준다길래 어색하게 만나고 왔는데요. 애들이 자기 아빠를 진짜 좋아하고 아끼더라고요. 집안 분위기도 좋아 보였고 둘 다 시집을 가서 각자 잘 살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저희 아빠 잘 부탁드려요. 아빠가 평생 혼자 살아오셔서 쑥기도 없으시고 그런데 아주머니랑 좋게 만나고 계시다고 말하셔서 엄청 놀랐어요. 저희가 아빠에게 여러 가지 매너 같은 거 가르쳐 드릴 테니까 마음에 안 드셔도 잘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농담도 곧잘 하는데 대충 봐도 애들이 너무 착하게 생긴 데다 아빠를 바라보는 눈에서 사랑이 묻어나더라고요. 저 역시 이 사람처럼 똑같이 고생해 애들을 키웠고 무려 제가 한 놈을 더 키웠단 말이죠. 그런데 어쩜 우리 애들은 그렇게 다른 걸까요? 이로 씨와 만나면서 좋은 감정이 생길수록 내 애물단지 같은 새놈들이 과연 지 엄마의 이런 일탈을 어찌 보일지 판단이 안 섰어요. 상상하자마자 떠오르는 건 딸의 짜증이 잔뜩 난 얼굴이었거든요. 얘는 결혼해서도 툭하면 짐을 싸서 애들 데리고 우리 집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엄마, 나 진짜 이서방이랑 못 살겠어. 맨날 지질이 궁상이라니까. 이번에 내가 침대 하나 바꿨다고 아주 길길이 날뛰는 거야. 우리 형편에 200만 원짜리 침대가 말이나 되니. 아니, 누가 그렇게 능력 없으래? 나 혼자 쓰는 침대도 아니고 우리 가족 넷이서 누워서 자는 침대인데 그게 뭐가 비싸다고? 자기는 나가서 죽어라 일하는데 집에 와서 빵 쪼가리 하나 안 준다고 징징대는데 정말 질려 죽겠어. 확 이혼해버릴까 싶어 진짜. 시어머니는 또 뭐랬는지 알아? 어떻게 됐냐면 이러면서 매일 자기 시댁이며 남편 욕만 하고 우리 집에서 손 까딱도 않고 드러누워 먼 놈의 택배만 또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 지 서방이 저리 진저리를 내지 싶은데 말이에요. 너 얼른 집에 안 가? 내가 이 나이 먹고 딸이며 손자 손녀까지 받아다가 또 밥 새끼 해먹여가며 키워야겠냐? 얼른 가, 얼른! 맨날 이런 식으로 쫓아냈지만 그러고도 기억력이 무슨 하루도 안 가는지 툭하면 집으로 들어와서 아주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런 일상이 계속되다 보니 저도 그냥 미친 척 확 일을 질러야겠더라고요. 계속 시기를 생각하며 말을 미루고 있다 보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아들, 딸 불러놓고 그날 마침 둘째 며느리며 셋째 며느리도 왔기에 눈 딱 감고 제 뜻을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뒤집어질 일인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걱정했던 큰딸보다 둘째 아들놈이 마구 정색하는 거예요. 엄마,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제정신이야? 엄마 치매 온 거 아니야? 이때 저도 어찌나 화가 나던지 대뜸 막 화를 내버렸어요. 야, 이 녀석아. 멀쩡한 네 엄마한테 치매라니. 무슨 말이야? 그런데 조금도 얼굴색 안 변하고 고성을 막 질러대더라고요. 엄마 나이에 치매 와도 안 이상한 나이지 뭘 그래. 대체 뭐 하는 노인네인데? 엄마는 다 늙어서 무슨 연애질이래? 노인네가 돼갖고 창피하지도 않아? 아니, 뭘 보고 겁도 없이 황혼에 재혼한다고 난리야. 그러다가 재산 싹 뺏기고 거지 되는 사람들 수두룩해. 우리 장모님만 해도. 이러다가 갑자기 눈치를 보는데 둘째 며느리가 거의 죽일 듯이 아들을 쏘아보더라고요. 듣자 하니 사돈네가 건물 하나 갖고 위장이원 했다가 그 길로 장인이 바람났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돈 부인은 졸지에 작은 빌라 하나 갖고 본전도 못 찾아 상황이 아주 속 시끄럽게 간다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 반대하는 건 그렇다 쳐도 얘네들 반응이 왜 그리 저에게 찝찝하게 느껴졌던 걸까요? 얘네는 그냥 지 엄마 재산이 남한테 뺏길까봐 엄마가 걱정되어 그러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셋째 녀석도 이런 말을 했으니까요. 엄마, 형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그리고 엄마 재산은 엄마 자식들한테 줘야지. 엄한 아저씨한테 뺏기면 그게 말이 되냐고. 자식들 사는 형편 다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도박을 해? 나중에 못 물려주고 빈털터리 되면 어쩌려고. 그러면 엄마 그냥 요양원 들어가고 엄마 자식들도 싹 다 거지 되는 거야. 누나네도 형편 별로고 형네도 지금 장난 아니잖아. 나는 엄마 믿고 치킨집 이번에 열었는데 왜 자꾸 불안하게 해? 와, 이 말을 들으니까 피가 거꾸로 솟다 못해 진짜 온몸에 불날 것 같더라고요. 이놈의 녀석들이 하나같이 지 엄마 등골 빼먹을 생각이었던 건지 그냥 돈줄로도 어떻게든 붙들어두려는 기미가 역력했어요. 이후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식놈들과 이놈의 분쟁을 거의 5년 넘게 했어요. 재혼은 안 된다. 차라리 동거만 해라. 이런 식으로 얼마나 제 엄마 일에 간섭을 했는지 몰라요. 거칠게 싸우고 애들을 내쫓았던 날, 그날 평소 연락도 않는 셋째 며느리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아휴, 이러면 안 되지만 남의 집 딸이 제 아들보다 낫더라고요. 저기 어머니, 오늘 영민 씨 제가 봐도 좀 너무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엄청 속상하셨을 텐데. 전 그냥 어머니 편하게 재혼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어머니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엄마도 재혼하셨거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일찍 하시기도 했고요. 전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 하나밖에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머니 하고 싶으신 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데 적지도 않은 자식 세 녀석 중 한 명이라도 이런 말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뭐 그렇다 한들 저 역시 약간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그렇게 오래도록 만나오고 있던 이로 씨 역시 제 입장을 배려해 주었어요. 굳이 혼인신고하지 말고
서로 복잡하니 그냥 이렇게 유지하자고 말이에요. 한편으론 그게 고마우면서도 또 한편으론 제 처지가 너무 서럽고 눈물 나더라고요. 대체 이게 뭔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으니까요. 애들은 제가 혼인신고 안 하고 이렇게 만난다는데도 불만이 많더군요. 딸도 그간 참고 있었는지 나서기 시작하는데 진짜 괘씸해서 꿀밤을 한 대 확 놓고 싶었어요. 엄마, 그래봤자 만나면 같이 살고 싶고 그렇게 동거하고 있으면 혼인신고하고 싶을 거 아니야. 우리가 백날 말려봤자 뭐해? 엄마가 하고 싶어서 그냥 질러버리면 그만인 거잖아. 그럼 우리는 바보 되는 거 아니냐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니 저도 참을 수가 없어 아각거리면서 고함을 질렀어요. 그럼 어쩌라고? 도대체 뭘 어쩌라고? 나보고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애들과 만나기만 하면 싸우니 꼴도 보기 싫어 당분간 집에도 오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게 뭘 그렇게 불을 붙였는지 이 말에 저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멍청한 꼴을 당할 뻔했지 뭐예요. 그것도 정말 무섭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 직전에 가까스로 알게 되어 심장이 철렁했어요. 제 귀에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엄청나게 들려올 정도로 말이에요. 이 사건을 저에게 말해준 것은 무려 저의 셋째 며느리, 저와 핏줄 하나 안 섞인 며느리가 알려준 거예요. 어느 날 집에서 빨래 널고 있는 저에게 급하게 전화가 왔고 보니까 며느리더라고요.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 같지 않고 날카로우는 것이 왜 그러나 했어요. 어머니, 저기 지금 이럴 게 아니고 어디 계세요? 집이세요? 혹시 집에 아무도 안 계시죠? 저는 이 말을 듣고 얘가 왜 이러나 싶어 별일 없다고 했는데 이후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기겁했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현관문으로 걸어가서 이중잠금을 해두고도 대체 뭔 일인가 싶어 한참을 멍청하게 서 있었어요. 오늘 당장은 아니겠지만, 아니, 저기 어머니, 그게 가족들 채팅방이 있는데, 오늘 얘기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게, 아니 이걸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달달 떨어가며 말을 이어가던 며느리는 대뜸 결론부터 말해서 저를 기겁하게 만들었어요. 그게요. 아주버님이며 형님이 어머니를 그게 정신병원 그쪽으로 알아보는 것 같아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저는 마치 어디 끌려다니는 소마냥 눈을 꿈뻑꿈뻑거리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아무리 들어도 헛소리를 들은 것 같아 몇 번이나 되물었는데 며느리는 그게 맞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계속 엉거주춤하게 얘기를 잇더라고요. 어머니 놀라셨죠? 이건 근데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애들 아빠가 그러는데 진짜 단단히 정신이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 채팅방에서 형님이랑 아주버님 다 너무 무섭고 다들 형편이 안 좋으셔서 그런지 어머니가 정말 혼인신고라도 몰래 할까봐 다들 엄청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이대로라면 어머니 재산 다 뺏긴다며. 귀로 듣고도 믿기지 않는 이 내용은 정말 기막히고 경악스럽게도 사실이었어요. 사실 얘네가 집착하는 게 지 엄마가 아니라 지 엄마 죽고 나면 없을 재산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했고 어쩜 이렇게 철이 없고 부모에 대한 애정이 없나 평소에도 생각은 했었죠. 그래서 더 정이 떨어져서 거리를 두려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하다 못해 돈 잃을까 그렇게 겁나서는 멀쩡한 제 엄마를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다뇨. 이걸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해야 하는 건지 저를 아는 그 누구에게도 입을 열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 인생의 훈장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내가 살아온 그 자체라고 여겼던 자식들인데 말이에요. 보란 듯이 내 등에 비수를 꽂다 못해 아예 무덤을 파놓고 있던 거잖아요.
웬만하면 믿고 싶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그 채팅방 내용들을 저에게 보내주었어요. 확대해서 읽어내려 가는데 정말 셋째 며느리는 조금도 보태지도 덜하지도 않은 얘기를 저에게 해줬던 거예요. 보니까 보호자가 2명 이상 동의하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지 아닌지까지도 알아보고 있었나 봐요. 거기에 덧붙인 큰딸의 말은 기막히다 못해 무서울 지경이었어요. 다 자식 잘못 키운 제 죄겠지만요. 이거 별도로 판단받긴 해야 해. 엄마가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는 걸. 그런데 사실 니네들도 봐라. 엄마 저렇게 대뜸 저 나이에 누구 만나서 연애한다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 이미 미친 수준이나 다름없어. 그냥 치매 판정 받은 건 아닌데 오락가락한다는 식으로 말해두면 되지 않을까? 엄마가 가만히 있진 않겠지만 뭐 어쩌겠어. 여기까지의 메시지를 본 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온 얼굴을 감싸 쥐고 얼마나 머리를 뜯었는지 몰라요. 가뜩이나 흰머리만 난자한 제 머리를 저 엉망진창인 상황 때문에 완전 똥밭이 되어버린 머리를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숨을 토해내는데 이러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자식들로 인해 스트레스만 받다가 몸까지 다 상해가고 지옥문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걸까요? 이걸 친정오빠에게 보여주고 조언을 구하려다가도 오빠는 애들 셋 다 잡아서 감옥에 보내버릴 것이란 생각이 확 들어오더군요. 이 와중에 또 그걸 알량하게 걱정하고 있는 제 자신이 어찌나 우습던지요. 그런데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셋째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더 이상 뭘 더 알고 듣고 싶지도 않는데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몇 번이나 전화가 계속 끊이지 않고 왔어요. 그러니 할 수 없이 저도 받았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죄송하지만 저희 엄마한테 좀 여쭤봤어요. 이때 저는 눈이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이런 사정을 며느리에게 들킨 것도 수치스러워 죽겠는데 그걸 또 자기 친정엄마에게 말했다니 뭘 어쩌자는 건지 알 수 없으니까요. 왜 그런 거냐고 화를 내려던 참에 이어지는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숙연해지고 말았어요. 어머니, 이게 저도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저희 외할머니가 비슷한 상황이셨거든요. 그게 엄마 말고 외삼촌들이랑 큰이모가 할머니한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엄마가 중간에서 막느라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일단 얘기나 들어보잔 생각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며느리도 숨을 고르며 다시 찬찬히 말하더라고요. 헌데 그 누구에게 상담을 조언한다 한들 아니 당장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정도로 답을 못 내줄 것 같았어요. 형님이나 아주버님 그리고 저희 남편이 저런 생각하고 있다는 거요. 이걸로 뭘 어떻게 한다고 해도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머니도 사실 법적으로 자식들 처벌까진 안 하실 거잖아요. 저희 외할머니가 그걸 못하고 두고 보시다가 나중에 완전 일이 꼬였거든요. 듣고 보니까 다 터놓고 말해 솔직한 마음으로 그러긴 했어요. 괘씸해서 진짜 다 잡아 뒤흔들고 싶지만 이걸로 따로 법적으로 뭘 하고 할 순 있을까 싶어 스스로 너무 허망했거든요. 이게 어미의 자리인 건지 자식들한테 살을 다 뜯겨 가시만 남아도 뭘 어쩌지 못하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셋째 며느리가 생각도 못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 거 그냥 병원 얘기는 아는 채 마시고요. 미리 어머니가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건 저희 엄마가 할머니 생전에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맨날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얘기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 재산 있으신 거 말이에요. 그거 어디 기부하신다고 해도 자식들이 소송 걸면 또 반 정도는 빼앗기나 봐요.
아, 맞다. 그런데 물려주실 생각이 혹시 있으신 거면 이렇게는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예상치 못했던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지만, 듣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확실해진 것이 있어요. 내가 이것들을 차마 법으로 매질이며 이런 건 못하겠지만, 돈 10,000원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개한테 던져줘도 차라리 얘네들보단 의미가 더 있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절대 줄 생각 없어. 네 말대로 내 몸만 살다 가면 끝이야. 곧 죽어도 줄 생각 없어. 단 한 푼도 못 준다. 안 줘. 이렇게 거듭 말하는데 며느리가 바로 말을 이었어요. 그러면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저기 그럼 어머니 사실 집만 남겨두시고요. 기부를 하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금으로 해서 무기명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해요. 이때 저희 엄마도 엄청 상담받고 알아보고 하셨는데 끝내 할머니가 마음이 약해지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때 아무리 제 나이가 60대 후반이라지만 아직 그렇게 뚜렷하게 유언이나 유산에 대해 기부 같은 것까지도 생각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어요. 이때를 계기로 좀 더 확실하게 하게 된 것 같긴 해요. 일단 저에게 선택지는 더 없겠더라고요. 곧 죽어도 얘네들한테 내 돈을 물려주지 않겠다. 더 망치고 서로 원수될 테니 줄 수 없다는 생각이 굳건했고요. 그 외엔 저도 일단 숨 붙어있는 동안은 살아야 하니 지금 사는 집은 있어야 했고요. 평소 돈에 막 욕심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불려진 재산을 보면서 그나마 위안 삼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독이 되어 내 목을 조르는 꼴이 되니 다 징글징글하고 눈물만 나더군요. 그렇다곤 해도 대뜸 갑자기 기부하고 어떻게 계획을 내려니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자식놈들이 날 두고 병원 강제 입원까지 생각한 이 비참한 상황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길은 없었죠. 며느리는 제 반응을 보더니 말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집 있잖아요. 그걸로 주택연금 하셔서 어찌어찌 살아가시는 것도 방법이더라고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엄마에게 정말 귀딱지 않도록 이 부분까지는 많이 들었었어요. 아무튼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요. 여기까지 숨을 고르며 얘기를 들어왔는데 저도 생각을 좀 가다듬고 싶어서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나 고민하는 데에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저는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따져본다고 한들 그 이상의 방법이 나올 것 같지 않았고 자식 셋한테 이런 취급받는 상황이 오니 돈이 외려 제 관을 짜는 재료 마냥 느껴지더라고요. 악몽도 엄청나게 꿨고 만나고 있는 이로 씨에게도 이런 사실을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어요. 어찌되었건 혼자 정말 돌을 씹어 삼키는 기분으로 이 일들을 진행했고 길을 걷다가 중간에 내 처지가 너무 웃기고 어이없어 몇 번씩 울기도 하고 진짜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 싶어 다시 걸음을 재촉해서 바삐 돌아다니며 처리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식들에게 통보를 했고요. 제가 딱히 정신병원 입원 일을 아는 티를 낸 것도 아니고 자식들과 더 이상 언쟁하고 싶지 않아 그 일은 함구했어요. 셋째 며느리가 저에게 말한 건 그대로 비밀이 되었고요. 하지만 역시나 재혼을 이야기할 때, 아니 그 이상으로 거의 천둥벼락치는 듯한 반발이 일어났고 딸은 제 집 거실 바닥에서 쓰러지고 둘째 아들놈은 욕을 하면서 저에게 삿대질하질 않나 아주 난리부르스를 치더라고요. 딸이며 아들이며 저 때문에 거지가 되었다는데 내가 큰 값 치르고 자식이며 뭐며 다 끊어내는가 싶었어요. 특히 아들놈들이 그렇게 죽일 듯 대들더라고요. 엄마. 나 완전 엄마 때문에 망했어.
엄마 거기 건물 때문에 나 그것만 믿고 이번에 사업 버린 건데. 나방하면 어떡하라고. 엄마 때문에 나랑 애들 완전 길가에 나앉는 거잖아. 지들한테 줄 돈이 단 한 푼도 없으며 다 기부해버렸다. 앞으로 나올 건 없다는 말에 진짜 서슬이 퍼런 얼굴로 박박 대드는데 진짜 끝장을 봐야겠다 싶더군요. 지 엄마가 어디 지들 어릴 때나 무서웠지. 나이 들어 이 빠진 노인네라고 생각했던 놈들은 이날 제가 깽판 치는 모습을 보고 대충 옷을 주워들고 기어나갔어요. 야 이것들아! 지 엄마 등골이며 살이며 피를 다 빨아먹어야 정신 차리는 이 귀신 같은 것들 싹 다 꺼져버려. 한 번만 더 집에 발 들여놓으면 니네 죽고 나 죽는 거야. 이제 돈도 뭣도 없는 네 엄마 바보 돼서 사고치면 그거 감당할 자신 있냐? 한 번만 더 여기 기어들어오면 다 죽고 끝장나는 거야. 나가! 안 나가! 이러면서 손에 집히는 대로 집어던졌고 저에게 이만한 열과 악과 힘이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마구잡이로 휘둘렀어요. 지들도 처음엔 움찔하더니 날아드는 걸 보고 대충 추스르고 나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 마음은 허해 죽을 것 같고 당분간 아무와도 연락하고 싶지 않아 쥐 죽은 듯 살고 있어요. 그나마 셋째 며느리가 간간히 몰래 톡 같은 걸 보내와서 분위기상 자기 남편 얘기는 안 하고 손주들 사진은 몇 장 보내더군요. 정말 며느리에겐 고마운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가장 크게 느껴지는 마음이 수치심이에요. 뭐 좋을 게 있다고 이런 꼴을 들켰으니까 말이에요. 그나마 그날 이후로 죽음 마냥 연락도 아무것도 안 하는 다른 자식놈이며 둘째 며느리나 큰 사위와는 달리 셋째 며느리가 그나마 사람 자식 같아서 그냥 그것만이라도 감지덕지 하고 있어요. 쭉 만나왔던 1호 씨는 제가 계속 만나주지 않으니 집 앞에 뭔가를 놓고 가기도 하지만 제가 일단 너무 지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날 자식들이 저한테 악에 바쳐 돈 내놓으라고 꾀꾀거리던 날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고 토할 것 같거든요. 몇 번이나 며느리의 말이 좀 부풀려진 것이길 바랐는데 그 이하가 아닌 그 이상이었던 거예요. 일단 얘네들을 안 봐야 제 남은 생도 그나마 사람 인생 같은 그림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런 저에게 연락을 해주는 건 친정오빠와 셋째 며느리 그리고 1호 씨 이 3명밖에 없네요. 늙음하게 사람 많아서 뭐 하겠냐만 너무 없어도 서글퍼요. 그게 노년의 서러움이며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어도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봅니다.